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은 넘어 집에서 넘어지면 1년 안에 사망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계단에서, 화장실에서, 거실 문턱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집은 평생 지켜온 바로 그 집입니다. 낙상은 노년의 생존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그 집은 젊은 몸을 위해 지어진 집입니다. 늙은 몸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채널 인생다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기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그냥 넘기시는 분 사이에는 5년 후 전혀 다른 아침이 펼쳐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디 눌러두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쟁 후에 폐허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가정을 일으켰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집이란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취였고 자존심이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버텨온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을 바라보면서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갑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거실, 명절이면 북적이던 부엌,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식탁. 그런데 지금 이 집엔 나 혼자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언제부터인가 무섭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난간을 꼭 잡아야 합니다. 보일러실 점검하러 지하에 내려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넓은 마당의 풀은 혼자 감당이 안 되고 빈방 3개는 먼지만 쌓여갑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키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침대에 눕게 되고 침대에 오래 누우면 걷지 못하게 됩니다. 걷지 못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다시는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이게 연쇄 반응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집안에서의 작은 사고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나면 그 넓은 집에 홀로 남겨진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쓸쓸한 일입니다.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지고 누구와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드물어지고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켜놓게 됩니다. 그러다 아픈 데가 생겨도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김치가 떨어져도 장 보러 나가기가 겁이 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버거워지다가 어느 날 집안에서 쓰러지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드리려는 겁니다. 집을 지키다 인생을 잃지 마십시오.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추억이 당신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노후의 적은 가난만이 아닙니다. 몸에 맞지 않는 집의 구조가 노년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 이 집에서 그대로 살다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옮길 것인가? 옮긴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어쩌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혼자서도 살만한 3가지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각자가 원하는 삶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소형 아파트로의 이동. 박순자 씨는 75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32년을 살았던 단독주택을 팔고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그 좋은 집을 팔아요? 그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우리 다 컸잖아요. 그런데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버지 떠나보내고 나서 나 혼자 2층 계단 오르내리다가 언젠가 굴러떨어질 것 같더라. 그때 누가 나를 발견해 주겠니?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옮긴 아파트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24평, 엘리베이터가 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병원과 마트가 있었습니다. 왜 역세권이냐고요? 응급실까지 택시로 5분이면 갑니다. 1층에 약국이 있어서 처방전 받으면 바로 약을 탈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다리가 아파도 멀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집의 위치가 곧 생명줄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좁은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예전 집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순자 씨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청소하는데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같은 또래 이웃과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반찬도 나눠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경비실이 있다는 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현관문을 안 열면 경비 아저씨가 한 번쯤 확인해 주겠지. 그 생각 하나가 밤마다 순자 씨를 편하게 재워줬습니다. 소형 아파트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관리가 쉽고 안전하고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존재를 알아채 준다는 것, 그게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가장 큰 안전망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예민해지기 쉽고 마당이 없으니 흙을 밟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웃과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은 젊을 때는 운동이지만 무릎이 나빠지면 어느 순간 밖으로 못 나가는 집이 됩니다. 저층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니어 공동체 주거.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거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가는 데 아니야. 거기 들어가면 요양원 가기 전 단계 아니야.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느니 차라리 집에서 버틸래?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공동체 주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싼 실버타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도 있고 마을 단위로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마을도 있고 종교단체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월 200만 원 넘게 드는 곳도 있지만 공공형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입주 조건이나 대기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정호 씨는 78배 아내를 먼저 보내고 오랫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사는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서 미루다가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자녀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모시고 살 형편은 안 됐습니다. 맞벌이에 아이들 키우느라 부모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알아본 게 지방에 있는 시니어 공동체 마을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를 버리려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각자의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독립된 공간, 독립된 생활. 하지만 식당은 공동으로 쓰고 매일 아침 서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식당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직원이 바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주 3회 의사가 방문 진료를 왔고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줬습니다. 응급 상황엔 각 방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면 5분 안에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정호 씨를 바꾼 건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비슷한 아픔을 겪어온 사람들. 전쟁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던 사람이 이제 매일 세 끼를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마을 한 바퀴를 걷습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자녀들이 말합니다. 시니어 공동체 주거의 핵심은 혼자이되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은 유지하면서 사람들과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 것. 누군가 내가 잘 있는지 알아봐주고 아프면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가까이 있다는 것. 이건 돈 주고 사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 근처로의 이동.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곳은 자녀 집 근처입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근처에 사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같이 살면 부딪힙니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세대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신경 쓰입니다. 서로 사랑해도 매일 부대끼면 지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건 양쪽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근처에 살면 다릅니다. 각자의 생활은 유지하면서 위급할 때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최영숙 씨는 73세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딸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처음에 딸은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부담 주려고 오는 거 아니다. 내 밥 얻어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손주 돌봐주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알아줄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싶은 거다.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의 생활은 독립적입니다. 밥도 혼자 해 먹고 병원도 혼자 가고 취미 생활도 혼자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딸네 집에 들러 손주 얼굴 보고 오고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습니다. 딸도 퇴근길에 가끔 들러 엄마 안부를 확인하고 무거운 물건 있으면 대신 들어다 줍니다. 이게 영숙 씨가 원하던 거리였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위급할 땐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이걸 스프 식지 않을 거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끈한 국 한 그릇 끓여서 가져다 줘도 식지 않을 만큼의 거리.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가까이 계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몇 시간 거리에 계실 때는 전화를 해도 불안하고 안 받으시면 온갖 상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걸어서 5분 거리라면 잠깐 들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해야 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살되 위급할 때만 도움받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가까이 살아도 서로 힘들어집니다. 여기까지 3가지 선택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형 아파트, 시니어 공동체, 자녀 근처.
어떤 게 정답이냐고 물으시면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입니다. 노후 주거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생존 설계입니다. 먼저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아왔습니다. 집, 재산, 명예, 체면. 그것들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무게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큰 집을 고집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체면을 고집하다가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와 외로움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혼자 사는 건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세상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내 몸과 마음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살든 외롭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집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지키느라 지쳐가고 있는가? 5년 후에도 이 집에서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내일 내가 쓰러진다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 것인가? 불안하더라도 마주하십시오. 마주해야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여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에 새 집으로 이사한 분도 계시고 80에 시니어 마을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90에 자녀 근처로 옮기신 분도 계십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정신이 또렷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땐 집이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큰 집, 좋은 동네, 넓은 마당. 그게 내가 잘 살았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집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집은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집은 나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너무 크면 허전하고 그릇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그릇을 찾는 일, 그게 노후를 준비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선순환의 시작이 바로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선택지가 모든 분께 맞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계신 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천천히 걷는 산책입니다. 산책에는 목적지보다 걷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햇살 좋은 날의 따뜻함, 빗소리 듣는 창가의 평온함, 오랜 친구의 안부 전화, 자녀에게서 온 짧은 문자, 오늘 아침 별일 없이 눈 뜬 것. 그런 것들이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남은 날들도 그렇게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지금 사시는 집 5년 후에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댓글로 지금 사는 집에서 제일 불안한 곳 한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계단, 문턱, 화장실, 고립감.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인생다시였습니다.